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의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문법 단원이에요. 문법. 오늘 처음 들어가는 단원이에요. 아니, 처음 배우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건 전부 문학이에요. 문학. 문학은 뭐냐면 시나 소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문법은 언어의 규칙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 문법 시간 배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 동사, 형용사, 뭐 일형식, 이형식 이런 거 배우잖아요. 국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국어 문법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국어 문법 처음으로 들어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잘 들어요. 과목이 이제 시험 보는 과목이 이제 총 4과목이 됐다는 소리예요. 다음 주 복습 테스트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복습 테스트요. 일단 오늘 진도 나가는 문법 복해 보겠죠. 10문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문학 진도도 있어요. 문학 진도. 문학 진도도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처리할 거예요. 어쨌든 문학 복태 10문제 봅니다. 한자 계속 보겠죠. 한자 10문제 봅니다. 자, 한자 이거 모르는 사람 있던데 얘기할게요. 클래스룸 공지 확인해 보면 알 거예요. 오늘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오늘 시험 범위가 모르면 안 되는 중급 한자 몇 강이에요? 2강이 아니에요. 1, 2강이에요. 클래스룸에 공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다음 주에 어휘 진도는 뭘까요? 1, 3이겠죠. 다음 주는. 다다음 주는 뭘까요? 1, 4겠죠.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독서 퀴즈 10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복태는 총 4과목 400점 만점으로 나옵니다. 아셨죠? 풀세트 복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문법 진도 나갈 건데요. 문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니 아이들이 가장 잘하게 되는 것이 문법이에요. 왜 그러냐? 문법은 기초를 탄탄히 학원에서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은 바로 상위권 가요. 문학은 솔직히 좀 그렇진 않아요. 문학은 약간 본인의 노력도 좀 필요해. 근데 문법은 안 그래. 문법은 학원에 몸을 맡기고 학원이 하라는 것들을 따라오세요. 그러면 문법은 어느 순간 공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말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문법 진도를 나갑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여기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뭐 하나 써드릴 건데 요거는 다 같이 따라 쓰면서 기억하면 좋아요. 시험엔 안 나오는데 같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내가 뭘 적어드릴 거냐면 학교 문법의 체계를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적어보세요. 학교 문법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학교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학교 문법이 아닌 문법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는 문법이죠.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그런 문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학교 문법,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교 문법을 배울 겁니다. 학교 문법은 크게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의문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학교 문법의 첫 번째 과목, 의문론. 두 번째, 형태론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통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학교 문법은 이 3개가 거의 99%입니다. 나머지는 다 짜잘한 잡지식들이에요. 고전문법이라든가 뭐 어문 규정이라든가 외래어 표기법이라든가 같은 그런 짜잘한 것들이고, 자, 이거 3개가 학교 문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진이에서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진도는 이 1번 의문론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의문론이 뭐냐? 이거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의문론은 언어의 소리 측면을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 측면이라고요? 그렇죠. 언어는 소리로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언어의 소리를 듣고 있죠. 내가 내는 소리가 여러분들 귀로 들어갔고 거기서 뭔가 해석을 통해서 니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죠. 언어는 소리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음성 언어라고도 합니다. 자, 의문론은 이렇게 언어의 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이 언어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자음이 어떻고 모음이 어떻고 이런 거 공부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지고 발음이 어떻게 되고 하는 뭐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자, 형태론. 형태론은 언어의 의미 측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의미를 가진 소리죠. 언어는 소리도 있지만 그 소리 안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형태론은 언어의 의미 측면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품사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영어 시간에 뭐 동사, 형용사, 관형사, 뭐 관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지시대명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게 다 품사거든요.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국어도 그런 게 있어요. 동사, 형용사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형태소라는 것도 배웁니다. 이거는 설명하면 좀 모르고 나중에 배울 때 다시 얘기할게요. 통사론. 통사론 말이 어렵죠. 통사, 통을 왜 사? 통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통사는 앞으로 어려운 말인데 우리 지니 아이들은 통사란 말을 다 알아요. 통사는 앞으로 나오면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장. 똑같습니다. 문장을 통사라 그러고 통사를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운율 공부할 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 운율 생긴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게 대꾸법이다. 이런 거 했잖아요. 똑같은 말로 이렇게 돼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대꾸법을 만든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통사는 문장과 완벽하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문장을 따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신문 요약 이거 건드리면서 자 주어가 있어야 되고 주어가 뭐 서술어가 뭐 몇 개가 있는데 서술어 두 개인데 두 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하고 이거는 사실상 두 문장이다 한 문장이 아니다 하면서 내가 막 그런 거 따졌잖아. 그런 게 통사론적인 분석이에요. 문장을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장 성분이라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는. 자, 우리 진이에서는 이거를 의문 형태 통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1년마다 한 바퀴를 돌려요. 1년마다 한 바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의문 형태 통사를 차례로 배울 거고요. 2학년 되면 이걸 한 바퀴를 더 돌려요. 2학년 때 또 의문 형태 통사를 약간 더 어려운 버전으로 배우고요. 3학년 가서 또 배우고요. 예비고일 가서 또 배웁니다. 이걸 계속 매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지. 이거를 학교 문법 전체를 1년에 한 바퀴씩 돌리는데 3학년쯤 되면 이게 세 바퀴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문법 수업하면 지겨울 거야. 와, 음은 또 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문법이 거의 극상위권에 가까워집니다. 잘하는 애들.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지니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와서 완전 1단계에서 시작한 아이들. 중간에 온 애들은 좀 힘들어 이게. 중간에 오면은 이 문법은 중간에 들어오면 진도를 따라잡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개강 멤버라서 하원에서 굉장히 공들여 키우려고 애를 쓰는 멤버들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 첫 출발이 오늘 시작입니다. 의문론의 첫 시간이에요. 너무 긴장할 건 없어요. 의문론 첫 시간은 솔직히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다음 시간까지 별로 없어요. 공부할 게. 세 번째 시간부터 이제 미어 터져요. 세 번째 시간부터 아 이게 문법의 맛인가 하면서 매운맛을 보게 돼요. 자 일단 오늘은 편안하게 빠르게 하고 끝낼 거예요.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문론이니까 의문이 먼저 배워야 되겠죠? 자 이거를 외워요. 이 한 문장을 외워요. 의문의 개념 정의예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야 의문 뭐야? 라고 하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요 라고 해야 돼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말합니다. 이게 기본 개념 정의입니다. 이 말을 외워서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음 주 복표에 나옵니다. 의문의 개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빈칸을 뚫어서 할 수도 있고요.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써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분석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이런 말을 하죠. 자,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이게요. 이게 옆에 아니 밑 위에 하나 적을 거예요. 이걸 고등학교 가면 이런 말을 써요. 변별적 기능을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용어까지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 문법이 중학교 문법, 고등학교 문법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면 더 이상하죠, 그게. 어떻게 학년이 바뀌었다고 문법이 달라지겠어요? 문법이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아니냐? 말이 좀 어려워져요, 말이. 중학교에서는 뜻을 구별해주는 같은 약간 잼민이 용어를 쓰지만 고등학교 가면 변별적 기능을 하는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놓으면 돼요. 같이 뺐고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는 말도 고등학교 가면은 이걸 좀 더 압축해서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의문이 뭐야 이러면 변별적 기능을 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요. 의문이 뭐야 하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어떻게든 개념을 정의할 줄 알면 됩니다. 됐어요. 자, 밑줄을 하나 더 쳐보려고요. 말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그게 이거예요. 말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자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내가 옆에 적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두 개를 적어 볼 거예요. 자, 님.
님은 뭔지 알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고 그런 사람을 님이라고도 불러요. 님이요, 님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 실제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실제로 있어요, 이런 노래가.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 찍으면 남이 됩니다. 자, 이 두 개 잘 보세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요? 아니면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일단 초성이 똑같고요. 종성이 똑같고요. 중성은 이고 아예요. 이와 아의 차이는 여기 획이 하나 더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유사성으로 따지면 90%가 비슷해요. 자, 그러면 모양이 한 90% 비슷한데 뜻도 90% 비슷하니? 전혀 다르죠. 뜻은 전혀 달라요. 자, 이 님과 남이라는 말의 뜻 차이는 이 단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외국 사람이 아니 한국말 너무 이상해요. 이 글자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뜻이 왜 달라요? 왜 다른 건데요? 라고 하면 너네 뭐라 할 건데요? 아니 이거는 이고요. 이거는 아잖아요. 라고 할 거잖아요. 한국말은 이가 다르고 아가 달라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요. 오가 다르고 우가 달라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한국말은. 자, 이 단어의 님과 남 뜻 차이를 만들어낸 건 여기 있는 이 혹은 아예요. 이를 썼을 때의 뜻과 아를 썼을 때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은 뜻을 구별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는 의문이고 아도 의문이에요. 의문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뜻을 바꾸는 소리예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의문이 바뀌면 뜻이 달라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의문이 아니에요. 의문이 바뀌면 뜻이 달라져야 의문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것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엔 이게 들어가면 완전 또 다른 뜻이 되죠. 그러면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도 의문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도 의문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 뭐 해야 돼? 냠, 냠 몰라? 냠 몰라? 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야도 의문이에요. 왜? 이 다르고 야 다르잖아. 이가 들어갔을 때 뜻과 야가 들어갔을 때 뜻이 다르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단어에서 어떤 의문 한 개만 다른 말들을 쭉 만들어 보면 뭐가 의문인지, 즉 어떤 의문이 뜻을 바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의 쌍을 뭐라 부르니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여기 보면 물과 불도 있죠, 그죠? 물과 불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보시면 물과 불. 이거는 미음이냐 비읍이냐잖아. 미음을 썼냐 비읍을 썼냐에 따라 뜻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이건 미음도 의문이고 비읍도 의문이거든. 만약에 여기에 술이 있으면 어떨 건데 술. 이건 어쩔 건데 이런 거 있으면 어쩔 건데 이것도 시옷이 들어간 뜻이 달라졌잖아. 그러면 시옷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단어에서 하나만 다르게 단어를 만들어 보면은 뭐가 의문인지 알 수 있거든요. 요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적을게요. 이런 걸 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용어인데 하나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 대립상 됐습니다. 아무튼 넘어갑니다. 이게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음향은 뭐고 음성은 뭔지 이거 비교 개념 나왔죠. 비교 개념.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음향, 음성 이거 안 중요해요. 솔직히 몰라도 니네 문법 인생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다음 주 복태는 통과해야 되니까 다음 주 복태는 나올 거니까 다음 주 복태를 통과하는 정도로만 관리하시면 돼요. 음향, 음성 알려드릴게요. 뭔지 잘 들어요. 음향은 그냥 소리예요. 소리. 모든 소리요. 우리 자연계, 우리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그냥 음향이라고 합니다. 방금 자동차 소리 들렸잖아요. 저것도 음향이고요.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음향이고요. 니네 뭐 아이폰 알람 소리 땅땅 따다당 따다다당 그런 것도 다 음향입니다. 네 귀에 들리는 모든 사운드가 다 음향이에요. 노이즈를 포함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음향은요. 우리 국어가 궁금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국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향은. 누가 공부하냐면 물리학자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음향은. 그래서 국어에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넘어갈게요. 음성이요. 음성은 이거 밑에 적어요. 밑에. 사람 말소리입니다. 사람 말소리예요. 음성은.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음성이 사람 말소리라는 것만 알면 돼요. 솔직히. 진짜 중요한 건 의문이 뭔지 아는 거죠. 의문은 문법 요소거든. 사람 말소리는 뭐 너네가 맨날 하는 게 사람 말소리고. 자, 그런데 우리 일단 시험에서는 이 음성하고 의문을 한번 구분해봐라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음성과 의문을 구분해봐라. 자, 이거는 내가 그냥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내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요.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첫 시간이니까. 근데 설명 듣고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내가 뭘 외우라고 할 건데 외우라고 한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설명 듣고 이해되면 좋아요. 그럼 네가 똑똑한 거예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다음 주 복태만 외워서 통과하세요. 문법에 지장 안 줘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설명입니다. 잘 들어요. 음성과 의문이 차이가 나요. 뭐냐면 음성은 사람 말소리라고 그랬잖아. 잘 들어요. 사람 말소리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 목소리 다르고 네 목소리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엄마랑 전화 통화할 때 엄마 목소리 딱 들어보면 엄마인지 알죠? 완전 근데 들어봤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 지금 내가 무슨 사고가 났으니까 계좌로 얼마를 넣어줘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면 안 보내잖아. 목소리 듣고 판단하는 거야. 목소리 듣고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사람의 목소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예요. 속성이 개인적인 거라고. 개인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의문, 자, 잘 들어. 의문이 뭐냐면 여기 위에다 쓰고 갈게요. 의문이 뭔지 여기다가. 의문 여기다 안 쓰고 왔죠, 우리가. 의문 여기다 쓰고 갈게. 이거 빠뜨리고 왔는데. 자, 의문이 뭐냐면 그냥 자음 모음이에요, 자음 모음. 의문이 자음 모음이야. 아까 자음 모음인 거 확인했잖아. 기억이냐, 이응이냐, 아냐, 어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자, 그게 의문이야. 그럼 잘 보세요. 의문은요. 내가 의문 하나 써볼게요. 내가 리을을 썼어요. 나는 리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리을 이렇게 써요.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쓰고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네 개의 도형을 칠판에 그렸습니다. 맨 마지막 건 약간 선 넘었으니까 좀 다르게 가죠.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내가 네 개의 어떤 도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선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네 개를 그렸는데, 한국인이라면 저거 네 개를 전부 다 리을이라고 인식할 거예요. 자, 이 네 개가 어때요? 다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같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이걸 전부 다 리을을 썼구나. 근데 얘는 좀 잘 썼네. 얘는 못 썼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즉 뭐냐면 모두가 글자는 다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내가 쓴 글자와 네가 쓴 글자는 달라도 사람들은 그걸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아. 같다고 인식을 하지. 이것도 리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리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리을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네가 쓴 건데 다른 사람이 봐도 리을이야. 이거는 내가 쓴 건데 다른 사람이 봐도 리을이야. 이거는 어머니가 쓴 건데 다른 사람이 봐도 리을이야. 누가 썼든 상관없이 모양이 좀 다르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이걸 리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쓰는 한국민정음을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의문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것도 아니에요. 모두의 것이에요. 한국어 화자 모두의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사회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적이다라는 말의 정체는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계속 가보죠. 사람의 말소리요. 음성.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소리잖아. 소리야, 소리. 소리의 정체가 뭐예요? 음파예요, 음파. 음파가 뭐예요? 공기를 매질로 전달되는 파동이에요. 내가 발음기관에서 소리를 내면 내가 내는 소리가 공기를 흔들어요. 일정한 진폭으로 흔들어요. 그 공기의 흔들림이 네 귀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귀 속에서 이 공기의 흔들림을 감지하는 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이 흔들림을. 그리고 그거를 소리로 알아듣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물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는 음성의 음파를 측정하는 게 가능해요. 파장, 그 파고 이거를 측정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이게 몇 데시벨인지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도 나오고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파고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나와요. 어디까지 범위로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이 가능해요. 왜?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소리니까. 하지만 언어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의문은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여기다 지금 보세요. 앞반에서 쓴 거지만 우리 반에서 새로 한번 써볼게요. 내가 여기다 리을을 쓸 거야. 요걸로 리을을 쓸 거야. 자, 리을이야. 자, 말해볼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리을이라 대답했죠.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이건 뭐냐면 빨간색 잉크예요. 맞잖아. 이건 빨간색 잉크야. 화이트보드에 묻어있는 빨간색 잉크예요. 리을이 아니요. 리을? 리을이라 그랬어?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리을이 존재해요? 리을이 존재한다면 화학식을 말해봐. 원자 구조를 말해봐. 분자 구조를 봐. 분자식 써봐. 리을이 존재한다면 분자식 써봐. 존재한다면 쓸 수 있어. 질량값을 말해봐. GPS 좌표 불러봐. 어디에 있는데. 존재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존재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죠.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리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빨간색 잉크라고요. 그럼 리을은 뭐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뭐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글자는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네 머릿속에만. 정확하게는 우리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개념. 그래서 이거를 관념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념. 관념은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 됐어요. 구체적 물리적은 당연한 거예요. 왜? 물리적이고 개인적인 건 당연히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게 뭐예요? 그게 뭔지 딱 말할 수 있는 게 구체적인 거예요. 너네들 이런 말 하잖아.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봐. 무슨 색이야?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구체적으로 말해봐. 질량값이 얼만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무게가 얼만데?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뭐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추상적인 거야. 두 개가 반대말이야. 구체적, 추상적. 자, 이거 이해되면 좋고요. 네가 똑똑한 거고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단계에서 굳이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문법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복태에서 잘 들어요. 구체적, 물리적, 개인적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건 음성이에요. 추상적, 관념적, 사회적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거는 의문이에요. 글자만 따서 외워요. 구물개, 구물개, 추관사 의문이에요. 그래서 구물개 음성, 추관사 의문 이렇게 외워서 문제 선택지에서 음성인지 의문인지 정도만 구분하면 복태는 크게 문제 없을 거고 본교재 워크북으로 연습을 해봐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복태 보고 나서 잊어버려도 돼. 괜찮아. 내가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면 정말 잊어버려도 되는 거야. 그건 반대로 내가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진짜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건 중요하다. 얘들아 이건 좀 힘 빼도 된다. 얘들아 이건 하지 마라. 내가 그걸 강약을 다 정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한다? 복태를 통과할 수준까지만 해라. 너무 깊게 파지도 마라.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겠죠. OX를 여기서 추간사 구물계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히려 문법이 중요한 건 차라리 이겁니다. 자, 이거 세 번째 볼게요. 자, 음절. 자, 음절. 이거는 근데 설명을 굳이 안 할 생각이에요. 왜 안 하냐? 이미 알거든. 여러분들은 음절이 뭔지 이미 알아요. 내가 벌써 설명했어. 음절이 뭔지. 그쵸? 음절 뭔지 알아요? 음절이 뭐예요? 그 발음할 수 있는 채소다. 그렇죠. 다 알잖아, 애들이. 발음의 최소단입니다. 여기 있어서 아는 건가? 수업에서 알죠? 우리 다 했어요, 수업에서 아는 거 맞아요. 자, 발음의 최소 단위가 음절입니다. 그래서 이음절로 써라 그러면 발음 2번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3음절로 쓰면 발음 3번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글자 하나가 한 음절이다. 이 얘기했죠, 그죠? 자, 오늘 그걸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가 음절 하나를 쓸게요. 이런 음절을 썼어요. 자, 근데 초등학교 다 졸업하신 분들이죠. 요거 뭔지 알죠? 요거를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걸 초성이라 그래. 초성이라 그래. 내 말은 그 말이야. 자, 그럼 이건 뭔데? 중성. 그럼 이제 마지막 거는 종성이라고 하죠. 종성. 자, 초성, 중성, 종성. 이거 알죠? 이 정도는 압니다. 그죠? 이거 한글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초성을 한글로? 우리말로? 첫소리라고 해요. 첫소리. 첫소리. 그럼 이거는 가운데 소리. 가운데 소리. 첫 소리, 가운데 소리. 얘는 뭘까요? 끝소리.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초성, 중성, 종성. 자, 이건 알죠?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거 발음해 보세요. 아, 이거 발음해 보세요. 아, 자, 다시 해볼게요. 요거, 아, 요거. 아, 자, 좌변, 아, 우변. 아, 같아, 안 같아? 똑같죠? 그럼 잘 들어봐. 얘는 발음이 뭘까?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마치 유령 같은 거예요. 숫자 0 같은 거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닙니다. 아예 의문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의 뜻을 구별하지도 않아요, 얘가. 좌우변이 똑같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요, 이것은 의문이 아니라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형식적인 기호에 불과해요. 이걸 절대 의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그때 했던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의문이 몇 개일까요? 세 개. 세 개입니다. 세 개라고요. 왜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세 개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의문 아니라고. 이거 의문 아니라고. 이거 못 본 적,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의문 아니야. 의문 아니야. 의문 아니야. 오케이? 아시겠죠? 간단한 거요. 자, 궁금하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근데 이거 지금 설명 못 해요. 이거는 내년에 의문 심화, 고전 문법, 훈민정음 창제 원리, 이런 걸 배우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가 해결이 다 돼요. 지금은 일단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첫 소리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초성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별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성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하지만 종성의 이응은 의문입니다. 종성의 이응은 의문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랑 발음이 같아요. 다르죠? 자, 그러면 더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종성의 이거는 소리가 나요. 참고로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자, 선생님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 양에서 야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종성 이응 소리가 날 거예요. 이거는 이양시켜서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야에다가 이 종성 이응을 더하면 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발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야에다 뭘 더하면 양이 될까요? 앙입니다. 앙, 요 코가 좀 울리는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 그래서 종성 이응은 소리가 납니다. 의문입니다, 의문. 앙이라는 소리가 나는 의문입니다. 됐고. 자,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보여드릴 거냐면 아까 봤던 아이유 말고 아까 봤던 박을 다시 아이고. 자, 여기 박을 그냥 다시 볼게요. 박. 자, 일단 이거는 보세요.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초성을 빼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초성을 빼고도 음절이 나오죠. 초성이 없어도 음절이 나오잖아요. 되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박에서 이번에는 종성을 빼보세요. 종성을 빼면 바가 나오죠. 바. 그쵸? 자, 종성이 없어도 음절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초성도 빼고 종성도 빼보세요. 머리도 자르고 다리도 잘라봐. 뭐가 나올까요? 아가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따져볼게요. 얘는 초성 없죠? 초성 없는 거야, 이거. 초성 없죠? 종성도 없죠? 뭐만 있어요? 중성만 있죠? 중성만 있어도 음절입니다. 음절 되죠? 됐고. 요거는 뭐예요?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죠? 뭐만 오가 없어요? 종성이 없죠? 종성 없어도 음절 되죠? 음절입니다. 요거는 뭐가 없어요? 초성이 없는 거예요. 초성 없어도 음절 됩니다. 중성, 종성만 가지고도 음절 됩니다. 자, 이거는요. 다 있죠? 초성, 중성, 종성이 풀 세트로 다 있죠. 자, 잘 들어요. 우리 한국어 음절은요. 이런 네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딱 이 네 가지 패턴이 끝이에요. 이게. 그 패턴을 지금 교과서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모음 하나로 음절이 만들어지는 경우. 모음의 자음 어떤 거겠어요? 중성, 종성이죠. 중성, 종성으로 자음, 음절 만들어지는 경우. 이거는 종성 없이 자음, 모음만 가지고 음절 만들어지는 경우. 이거는 풀 세트.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국어 음절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 그거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이것도 얘기했을 거예요. 모음은 음절이다. 모음은 음절이다. 이거는 정리만 하고 갈게요. 모음은 음절이다. 하지만 자음은 음절이다? 아니다. 자음은 음절이 아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자음은 발음이 안 된다. 단독으로 발음이 안 된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문법은 끝입니다. 쉬워요. 오늘까지는 쉽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요. 문학을 내가 가이드를 좀 해드릴 거예요. 문학 진도가 있잖아요. 문학 진도 가이드 할 테니까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문학 진도 한번 열어보시면 이거예요. 가이드 한 5분이면 끝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시개념 복습 진도가 나왔어요. 문법에서 넘어가면 돼. 문법에서 넘어가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넘어가 보세요. 한자로 넘겨야 돼. 좀 더 앞으로 오셔야 돼. 좀 더 앞으로. 한자 넘어가면 나와요. 한자 넘어가면. 자, 잘 듣습니다. 이 시개념 1, 이거는 복습 진도인데 우리가 수업에서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 첫 시간에 이거 우리 시 진도 나갈 때도 내가 심상만 수업했고 이거는 수업 굳이 안 했어요. 잘 보시면 시적하자 나오거든요. 시청하자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이거는 선생의 설명이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를 정리해서 학습을 하시고요. 본교재 워크북을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 복태 보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아셨죠? 정서와 어조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길 작품입니다. 시예요, 시. 자, 새로운 길이라는 시 작품인데 이게 뭐냐면 자, 주제, 운율, 심상. 말해봐라. 이게 뭐니? 시의 3요소죠. 첫 시간에 운율했어요. 심상. 심상 다 따질 줄 알죠. 공감각적 심상까지. 아, 여기 심상. 심상. 심상 다 따질 줄 알죠. 운율 두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운율 이제 좀 알겠죠? 내가 음보율은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 3 아니면 4라 그랬죠. 음보율은. 근데 반드시 사음보 쓰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시조는 반드시 사음보를 쓴다 그랬고. 자, 그리고 아리랑은 몇 음보라 그랬어? 아리랑. 아리랑은 3음보인데 아리랑이 민요라 그랬죠. 민요. 백성들의 노래 민요. 도라지 백도라지 그런 거 알죠? 아리랑 그런 것도 알죠? 그런 옛날 사람들의 노래를 민요라고 합니다. 민요. 민요는 다 3음보예요. 그래서 음보에서 잊으면 안 되는 거. 민요는 3음보, 시조는 4음보, 민요는 3, 시조는 4, 민요는 3, 시조는 4음보예요. 이게 뭐라고 틀려? 이거 어려워 혹시? 민요 몇 음보? 시조 몇 음보?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 그래서 3음보를 민요조의 음보율이라고 불러. 민요가 다 3음보니까 3음보를 쓰면 이게 민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민요조다. 워크북 풀다 보면 민요조의 3음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민요조의 3음보는 원래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야. 3음보를 별명이 민요야, 민요. 3음보의 별명이 민요조야, 민요조. 됐어요. 그래서 운율, 뭐 음보율, 음수율, 뭐 7호조, 334,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주제, 이거는 주제 표현 방법을 말하거든요. 주제 표현 방법. 아까 은유법, 직유법, 영탄법, 도치법, 역설법, 반어법 이런 거 했잖아요. 자, 시의 3요소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배웠고 그걸 이용해서 이 작품을 나름대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교재를 만들어 오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새로운 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길 넘어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길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자, 뭐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인정.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잘 배웠잖아.
아, 이거 문장구조 반복이네 라고 딱 봤잖아. 그러니까 배우면 보인다고. 이거 문장구조 반복이네. 자, 효과가 뭘 것 같아요? 운율이 생기겠죠? 이 시는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든 거예요. 운율이 생기겠죠? 또 하나 강조가 되겠죠. 이런 걸 하라고요.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원래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이러면 선생님들이 다 적어줘. 자, 밑줄 쳐라, 적어라, 대꾸법, 운율, 강조,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 이렇게 막 적어.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 하는 말을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문장구조 반복된 것 같은데 운율 형성인데 이렇게 이걸 네가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도 다 돼 있어요. 우리 교재에 해설지 다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 정리해 나가고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들 메타인지에서 체크해서 나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다음 주 수업하기 전에 내가 몇 개 질문 나온 것들 가지고 좀 이게 좀 잡아드리고 복태 볼 거예요. 어쨌든 내 목표는 여러분들이 복태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태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거나 본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들 복태에 나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도록 할 거고요. 되겠죠? 자, 하는 김에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자, 좀 넘어가 볼게. 달입니다. 좀 한참 넘기면 달이라는 시가 또 나와요. 하나 더 있어요. 달이라는 시의 본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냥 화면 봐봐, 화면. 화면만 봐봐, 니네. 화면만 한번 보세요. 자, 달은 마음의 숫돌. 표현법이 뭘 것 같아요? 은유법. 은유법이겠죠. 왜? 달인 마음의 숫돌이다. 양쌤은 천사다. 달은 숫돌이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그대로 연결을 했죠. 연결 없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은유법이겠구나. 그래, 은유법이야. 뭐가 원관념일까? 달이 원관념이겠죠? 그럼 숫돌은 뭘까? 보조관. 보조관념이겠죠. 여기 설명이 다 나오잖아. 그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스스로 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예요. 운율을 따지고 심상을 따지고 표현법을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보름달 보면 마음이 금세 둥그러지고 이거 심상이 뭘까요? 그래. 혼자서도 잘 하죠. 시각적 심상이잖아. 보름달 마음이 둥그레진다라고 하잖아. 뭔가 둥근 모양이 떠오르죠. 둥근 건 모양이에요. 모양. 눈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이건 시각적 심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교재를 본교재 워크북을 자습하면서 정리하고 형광펜으로 메타인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주고받고 평일에 오는 사람들도 질문 주고받고 다음 주에 복퇴 보기 전에 나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복퇴를 보겠습니다. 자, 본교재 답지 먼저 받을게요. 본교재 답지. 자, 조용히 하시고 본교재 답지 드렸고요. 복퇴 보기 전에 자리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인원도 적당하고 해서 다들 흩어져서 복퇴를 볼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세 분씩 모여 있는 분들 있죠. 이 자리에 누가 제일 마지막으로 앉았어요? 그러면 옮겨요. 어디로? 빈자리로. 누가 제일 마지막으로 앉았어? 옮겨요. 빈자리로. 누가 제일 마지막? 여기나 여기나. 그냥 옆으로 한번 가면 돼. 네, 보여. 남아요. 공교지 접시 다 받으셨죠? 못 받은 사람 없죠? 클래스룸에도 올라와요. 오늘 밤에 올라올 거예요. 클래스룸에.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거나 못 받은 사람은 클래스룸 보세요. 거기서 다운받아 출력하세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가방 다 팩하세요. 바로 퇴근할 거니까. 한번 떨어져 앉으시고 받으면 시험지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찬이 한 칸 옆으로 오세요.
시험지 맨 앞장에 이름 쓰세요. 문학 복사에 이름 쓰시면 돼요. 자, 우리 신문 노트 잠깐 열어봤습니다. 요거 좀 얘기할게요, 일단. 자, 우선은요, 이 독해, 그러니까 이 신문 요약 그 자체보다도 일단 형식적인 거 먼저 얘기할게요.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일단요, 신문 노트를 쓸 때 원고지를 쓰는 거잖아요. 자, 원고지는 여러분들이 써본 적이 별로 없거나 앞으로도 쓸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쓰는 뭐 세세한 규칙을 솔직히 몰라도 되기는 하는데, 적어도 우리 학원에 다니는 동안은 원고지를 쓸 거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원고지를 쓸 때는 첫 칸을 안 씁니다. 첫 문장의 첫 칸을 안 써요. 그건 뒷받침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 두 칸 있죠. 주제 문장의 첫 칸이랑 뒷받침의 첫 칸은 항상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여기는 언제나 비워두세요.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이제부터 비우면 돼. 그냥 비우면 돼. 이거 틀렸다고 뭐 불합격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됐고. 아,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요. 줄바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줄바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 쭉 쓰다가 그렇다라고 문장 딱 끝났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써야 되죠. 쭉 이어서 써야 되는데 안 이어서 쓰고 여기서 다시 문장을 바꿔. 문단을 바꿔서 여기서 또 쭉 쓰고 또 쭉 쓴 다음에 그렇다. 여기서 딱 끝내고 또 줄바꿈을 또 해. 자, 이렇게 뒷받침 문장은 줄바꿈하지 않습니다. 쭉 하나로 이어서 한 개의 문단으로 쓰셔야 됩니다. 줄바꿈하지 마세요. 뒷받침은 줄바꿈 안 합니다. 됐고. 자, 그리고 주제 문장 쓸 때, 아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자. 마침표 찍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마침표.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나는 한칸 띄고, 너를 한칸 띄고, 사랑해. 이렇게 했어. 그럼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 그럼 뭐 이걸 이제 어디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칸에 찍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음 칸에 찍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문장이 딱 끝났다. 그럼 마침표가 넘어가서 여기 찍어야 된다. 이게 아니야. 자, 원고지에 이 첫 번째 칸들 있죠. 첫 번째 칸들. 첫 번째 칸에는 문장보호를 쓰시면 안 됩니다. 마침표, 느낌표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디다 찍느냐? 그냥 여기다 찍으시면 돼요. 여기다 찍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여기다가 바로 요 다음 칸 여기. 여기에 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마침표를 찍으면 돼. 아니면 뭐 물음표 찍거나 느낌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따 치자. 그러면 마침표를 여기 찍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마침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우지 마세요. 그대로 이어서 쓰세요. 마침표 찍고 여기 띄우지 말라고. 띄우지 말라고. 이걸 띄워서 이 뒤로 이렇게 가져가지 말라고. 여기를 마침표 뒤에 한 칸을 비우지 말라고. 비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을 할 때, 컴퓨터에 타이핑을 할 때는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죠. 그래서 그런 건데 원고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고지는 그냥 마침표 찍고 그 다음 칸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원고지는. 알겠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독해 얘기를 해볼 텐데 주제 문장은 선생님이 어떻게 쓰라 그랬냐면 딱 한 문장 쓰라 그랬습니다. 딱 한 문장.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게 한 문장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한 문장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자, 뭐랄까 기업과 정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쓸게.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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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 이렇게 썼다 칩시다. 자, 이게 한 문장일까? 형식적으로는 한 문장이 맞죠? 형식적으로는 한 문장이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문장이 아니에요. 두 문장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자, 보세요. 하라는 게 두 개예요. 개선해라, 향상해라 두 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두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이어진 문장이라 부릅니다.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겹문장으로 봐요. 문장이 두 개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만 고르라고요. 해야 한다잖아. 지금 해야 한다고 두 개야.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를 고르든가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를 고르세요. 그걸 고르려면 둘 중에서 뭐가 핵심인지를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둘 다 답이다 이러지 말고 자,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지? 뭐가 더 필자의 의도에 맞는 거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한 문장을 쓰라는 소리예요. 다음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았어. 이거. 이거 많았어. 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개선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개선을 해야 하는지가 없어요. 주제 문장에는 절대로 주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 문장은 주어를 생략하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언제나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냥 사랑해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는 주어를 생략해도 될 때 하는 거예요. 될 때. 무슨 언제 생략해도 되느냐? 누가 봐도 주어가 뭔지 알 때. 누가 봐도 주어가 뭔지 알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면서 사랑해라고 했다면 너한테 하는 말이지 양쌤한테 하는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말을 굳이 주어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주어가 뭔지가 뻔한 상황일 때는 생략하는 게 가능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제 문장은 그게 아니에요. 주제 문장은 그냥 무조건 주어 써야 돼요. 그런데 주제 문장의 주어를 뭘로 쓰면 될까요? 자, 잘 들어요. 주제 문장의 주어가 바로 이 대상이에요. 대상. 이 대상을 주제 문장의 주어로 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문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신문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냐면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업과 정부가 우리 AI 좀 어떻게 해봐라. AI 좀 쓸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 문장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이에요. 공식. 이 대상 쓰라고 했죠. 자, 바로 이게 주제 문장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파악하는 게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주제 문장의 주어도 같이 잘못되겠죠. 독해 실패가 되는 거고 요약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됐어. 주제 문장의 주어 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됐고. 뒷받침 문장은 여기 분량을 딱 맞춰주는 게 실력이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모자란 친구들 꽤 많았어요. 이거 쓰라 그랬는데 다 안 쳤어. 한 반만 써서 반만.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 키워드가 부족한 거라 그랬죠. 1단계에서 키워드 선택하는 단계에서 네가 좀 덜 선택을 한 거야. 그럼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많이 선택을 하세요. 반대로 이게 넘쳐나는 친구들이 있었어. 막 두 줄, 세 줄 더 써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것도 실패해요. 그러면 잘했다 할 줄 알았죠. 그러면 잘한 게 아니에요. 요약은 압축을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쳐버린 친구들은 키워드를 너무 많이 선택한 거예요. 좀 줄이세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나가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하다 보면은 분량이 감이 딱 올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하고 어디까지 말을 안 해야 된다. 내가 뭐를 키워드로 선택하고 뭐를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마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분량적인 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신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신문. 일단 주제 문장을 내가 본다 그랬죠? 주제 문장을 보면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설에서 잘못된 주제 문장 대표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쓴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요거를 쓴 사람들 많았어요. 요거를 그대로 쓰거나 살짝 바꿔 쓰거나 아니면 좀 줄여서 쓴 사람 많았어요.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쓴 사람이 많았다고. 자, 미안하지만 실패해요. 잘못 썼어요. 주제 아니에요, 그거. 왜 아닐까요? 이 사설 총 4문단인데 전체에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설 전체에서 교육제도는 다루지도 않았어요. 교육제도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여기서 갑자기 딱 나온 거예요, 교육제도가. 교육제도 개선은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 1문단에서 얘기 안 했고, 2문단에서도 얘기 안 했고, 3문단에서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이런 게. 주제도 아닌 걸 이 사람이 왜 썼을까요? 쓰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를 우리 국어적인 용어로는 첨언이라고 부릅니다. 첨언. 이게 뭔 뜻이냐? 자,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한 개 더 덧붙인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라떼는 내가 이래봬도 좀 옛날 사람인데 라떼는 아침 조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전교생이 모여요. 운동장에.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2학년 1반, 2학년 1반 전교생이 다 모여요. 한 1000명이. 그러면 이제 교장선생님이 저 멀리서 나타나요. 또 하면서 나타나요. 되게 천천히 걸어오세요. 되게 천천히.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천천히 올라와서 마이크 땅땅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들리냐고 이렇게 한참 하신 다음에 교장쌤 훈화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더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바람도 불고 가끔 추울 때도 있고 열중시원한 자세로 교장쌤 훈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가끔 움직이잖아. 움직이면 교장쌤이 얘기하다 말고 요 뒤에 야 이 줄 맨 뒤에 이 줄 그래 너 노란색 모자 그래 너 나와 이리 나와 너 나와 임마 그래 막 혼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때 교장쌤 훈화 말씀이 진짜 안 끝나요. 진짜 길면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동안 하실 때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막 너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 되겠냐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알았어. 화장실 청소 똑바로 하고 말이야. 한참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죠. 이건 내 말 알겠냐 이거야. 똑바로 하겠어.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들 기뻐하죠. 드디어 들어간다. 드디어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게 첨언이야. 할 얘기 다 해놓고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내가 한 개만 더 얘기할게. 이거. One more thing. 이게 첨언이에요. 첨언. 국어적으로 이게 첨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이게 주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교육제도가 문제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덧붙인 거예요. 그냥 덧붙인 거라고. 그러면 주제는 뭘까요? 자, 주제가 뭔지 알고 싶으면요. 이 사설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건 아주 쉬워요. 이 사설이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면 우리 AI 성능이 겁나 구리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산 GPT 이거 영 수준이 별로다. 대학교도 못 간다 얘네들은. 수준이 대학교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 GPT 똑똑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게 부족하다고요. 자, 그러면 주제는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파악되면 주장이 나옵니다. 나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얘들아, 양 선생님의 문제가 뭘까? 그러면 애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해결 방안은 어떻게 나오면 될까? 결혼을 해라. 그렇지. 이런 거예요. 네 문제가 결혼을 못하는 거면 해결 방안은 결혼을 해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문제점 보세요. 우리 AI가 매우 경쟁력이 떨어져요. 해결 방안은 뭘까요? 경쟁력을 높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구조예요. 이 글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안은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우리 AI가 경쟁력이 겁나 없다. 되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얼마나 단순해요. 요게 주제 문장에 나오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건 내가 볼 땐 별로예요. 그대로 쓰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야. 내가 그랬죠. 항상 자기 언어화를 하라고. 신문을 보면서 적지 말라고. 자기 언어를 한다면은 최대한 간결하게 자기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바꿀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있죠, 그죠? 딱 나오죠? 정부와 기업들. 자, 일단 누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그대로 한번 따볼게.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 두 개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 써봤습니다. 자, 물론 이런 문장을 낸 친구들도 잘한 거긴 해. 뭐 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래, 잘했어. 근데 여기서 더 간결하게 한번 줄여보죠. 필요 없는 것들을 줄여볼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빠져도 돼요. 이거. 이거 빠져도 돼요. 우리나라 말은요, 영어하고 좀 달라서 그렇게 복수 표현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업이라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을 다 떠올려요, 사람들이. 그죠? 내가 기업 그러면 너네 하나만 떠올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을 떠올리잖아. 야, 기업 이러면 여러분들 삼성도 떠올리고 현대도 떠올리고 카카오 떠올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없어도 돼요. 아이고,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의 AI 경쟁력. 우리,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러면 이건 대명사거든요. 대명사. 대명사면 뭐 다른 걸 가리켜야 돼요. 가리키는 대상이 딱히 안 보여요. 정부와 기업인가? 정부와 기업의 AI를 말하는 건가? 이거 내용이 있죠. 그죠? 앞에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더 좋은 표현. 자, 여기 있잖아요. 국내. 이게 문제잖아, 이게. 국내 모델이 문제라 이 소리잖아.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이게 좀 추상적이고 좀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게다가 세 글자인데 두 글자짜리 국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정부와 기업이 국내 AI 경쟁력을 자, 서둘러 높여가야 한다. 잘 봐. 나는 이것도 뺄 거예요. 이것도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한번 생각해보자. 주장을 했어요. 자, AI 경쟁력 높여야 됩니다. 서둘러 높여야 됩니다. 라고 했다, 내가. 자, 서둘러 높여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서둘러를 빼봅시다. AI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아, 양생께서 지금 AI 경쟁력을 서둘러 높이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천천히 높여도 되겠네요. 천천히 한 200년 걸려서 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이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서둘러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 너 서둘러 하라는 말 없잖아 지금. 서둘러라는 말 없으니까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 한 다음 세대 다 우리 손자들이 하게 놔둬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제 문장에 이렇게 빨리 해라라는 말은 다 빠지는 거예요. 빨리 해라는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이야. 하나만한 말입니다. 빨리 하라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빨리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문제니까. 됐고, 높여가야 한다. 자,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높여가야 한다.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높여야 한다. 끝. 주제 문장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딱 단결합니다. 이거보다 더 쓰면 안 돼. 여기다 여러분들이 또 뭘 더 쓰는지 알아요? 여기다 이제 교육제도를 집어넣는다고. 니도 뭐 끝내기 그러니까 첨언을 하는 거야. 주제 문장에다 첨언을 여기다 넣는 거야. 하나만 더 말할게 하면서 교육제도 집어넣는 거야, 은근히. 자, 그러지 말아야 돼요. 주제문은 뭘 쓰느냐보다 뭐를 안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뭐 여기 이상한 거 넣어요. 또 뭘 넣냐면 앞에다 이런 걸 넣어요. 국내 AI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므로 이런 걸 앞에 집어넣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 주제 문장에 대한 근거죠, 근거. 앞에 이걸 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지를 앞에서 설명을 한다고 주제 문장에서. 그러면 안 돼. 왜? 그건 뒷받침으로 가야지. 우리가 왜 AI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주제 문장에 안 나와도 돼요. 그거는 뒷받침으로 가면 돼, 그냥. 그래서 주제 문장은 딱 요것만 쓰면 돼. 자, 그래서 요 문장을 지금 다시 쓰기를 해놔. 다시 쓰기를 해놔. 너네 어차피 다시 쓰기 해야 되잖아. 열어가지고 거기 다시 쓰기에다 주제 문장 다시 쓰겠죠. 요걸 써, 요걸. 요걸 써. 요걸 써. 한 칸 띄워 써야 되죠. 이렇게 그대로 써. 정부와 기업이 국내 AI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써봐. 칸이 몇 개나 나오나. 아니, 그거는 나의 의견인데. 아니, 여기 해도 돼. 일단은 여기 완성해놓고 다음에 요거는 비워놔, 그러면. 어때요? 한 줄 나오죠, 한 줄. 그게 아름다운 거야.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그게 잘하는 신문 요약이야. 그게 멋있는 거야. 이 사설 2500자 정도 되잖아요. 2500자를 한 문장으로 끝내버린 거야, 네가. 이거는 이거군 하면서 딱 한 문장 딱. 이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2500자를 한 문장으로 줄여드리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내가 앞으로 주제문 수다쟁이란 말을 쓸 거예요. 주제문 수다쟁이. 주제문에 뭐 이런저런 말을 막 쓰는 사람 독해력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제 문장은 수다를 떨면 안 돼. 핵심만 간단히. 알았죠? 됐어요. 그거 하나 얘기하고 뭐 나머지도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 문장 잡아드렸고요. 거기에 맞게 다시 쓰기를 해오면 되는데 하나만 더 말할게. 하나만 더 말할게. 자, 뭐냐면 이 문단에 이 숫자 되게 많이 나오죠. 이 문단에 숫자 되게 많죠. 요 숫자를 다 옮겨 적은 사람들이 많았어. 누가 몇 점이고 누가 몇 점이고 누가 몇 점이고 누가 몇 점이고 필요 없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정보들 다 이렇게 숫자 같은 거는 다 옮겨 적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숫자들을 다 문장으로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내라고. 이거 뭐 얘기하면 되는 거야? 우리 국산의 AI가 외국 AI보다 점수가 낮았다 이러면 돼. 점수가 많이 낮았다 이 정도 하면 돼. 굳이 하고 싶으면 점수가 몇 점 정도 낮았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누가 몇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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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몇 점 필요 없죠. 그건 요약이 아니지. 됐습니다.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됐습니다. 자, 신문이야기 얘기는 끝.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오늘 수업 뭐 하는지 내가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교재를 먼저 한번 볼 텐데 2주차 교재 한번 열어주세요. 2주차.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시의 운율이라는 단원과 표현 방법이라는 단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원래 니네 선배들은 시의 운율을 2주차에 하고 표현 방법을 3주차에 했다. 근데 니네는 좀 저주받은 학년이라서 지금 선배들이 2주에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은 한 주에 지금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거기에 OT까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시의 운율까지만 수업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 그런 표현 방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했죠. 그게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럴 리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리는 없다.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거다. 표현 방법 여러분들이 자습하셔야 된다. 복태도 나온다.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낼 거다 그랬다. 오늘 표현 방법 복태가 나옵니다. 세 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 세 문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절대로 안 틀립니다. 내가 힌트를 그냥 정말 힌트가 아니라 그냥 답을 퍼먹여 줄 거야. 자, 이거 답이야, 답이야 하면서. 그래서 문제 안 생길 겁니다. 내가 그래서 뭐랬냐면 다음 주에 오시면 이 표현 방법 중요한 거 몇 개를 짚고 복태 보기 전에 짚고 가겠다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그걸 좀 짚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표현 방법 좀 가보죠. 좀 넘겨야 되죠. 쭉쭉 넘겨서 시의 표현 방법 15쪽인데 그냥 16쪽 바로 볼게요. 16쪽. 자, 16쪽 열었습니다. 자, 16쪽, 17쪽에 보면 뭐 표가 막 쫙 나오죠. 뭐 극혐이죠. 막, 오, 이거 뭐야,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그거 공부하면 되는데, 요거 한 40분 정도만 얘기하고 마칠 거고요. 다 하진 않아요. 필요한 거,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할 게 바로 뭐냐면, 이 원관념, 보조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원관념, 보조관념. 일단 그걸 위해서 이게 뭔가를 좀 잡아볼게요. 밑에 보시면, 여기요 수사법 표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비유하기 뭐 이런 게 있고요. 변화하기 뭐 이런 게 있고 강조하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하기라는 말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반어, 역설, 설이 도치됐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강조하기란 말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과장, 반복, 영탄, 대조, 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위로 올라와 볼게요. 비유하기 이거는 중요해요. 이 비유한다. 비유라는 말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일단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유가 뭐냐면요.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설명하는 표현법을 비유라고 불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란 말은 비유에만 나와요. 다시 말해볼게. 원관념, 보조관념의 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은 오직 비유에만 나와요. 뒤에 여기 보면 뭐 반어, 역설, 서리법 이런 거 나오죠. 과장, 반복. 여기에는 원관념, 보조관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오직 비유하기. 비유하기는 총 5개죠. 요 5개의 비유하기,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요 5개의 법 여기에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란 개념이 나와요. 자, 그렇게 그럼 거꾸로 말해볼게요. 비유란 뭐다?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설명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관념, 보조관념을 좀 배워볼 거예요. 우선은 이거 수업할 때마다 선생님이 늘 사용하는 예문이 있어요. 이 예문이 굉장히 좋은 예문이라 딱 보는 순간 원관념, 보조관념이 뭔지 학생들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 예문은 역사적인 예문이니까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입니다. 자,
요거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주어가 양쌤입니다. 서술어는 천사네요. 자,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누구에 대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양쌤. 양쌤에 대한 문장입니다. 자,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양쌤이 원관념이에요. 원관념이 뭐냐면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원관념이에요. 원관념은 원래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요. 양쌤은 천사다라는 문장은 양쌤에 대한 문장이에요. 양쌤이 어떤지를 말하려고 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양쌤에 대해 말하는 문장이라고. 양쌤이 주어고 주체라고. 자, 원래 말하고자 하는 대상. 이게 원관념이에요. 그러면 천사. 자, 천사가 보조관념이에요. 천사는 뭐냐면 양쌤이라는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온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천사를 이렇게 야 이거 천사지 천사. 자 이거 봐 이게 양쌤이야. 천사. 이걸 보면 너네가 양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양쌤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걸 도와주려고 자 보여준 거야. 자 양쌤 뭔지 궁금해? 그럼 이거 보면 돼. 이게 천사라고. 양쌤은 천사거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원관념, 보조관념 이렇게 구분합니다. 원래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원관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이 바로 보조관념입니다. 다양한 워딩이 나와요. 보조관념에 다양한 워딩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 교과서 워딩 한번 보죠. 보시면 원관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원관념을 좀 더 잘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 동원됐다고 말하는데 동원됐다는 건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됐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 날개 문제입니다. 날개 1번. 날개 1번에서도 보조관념이란 원관념의 뜻이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대상. 이렇게도 말해요. 원관념이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대상. 나는 원관념을 설명하는 대상이라고도 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든 여러분들은 이 양쌤은 천사다라는 문장을 기억하시면 원관념, 보조관념 뭔지 딱 잡힙니다. 자, 그럼 됐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는 보조관념을 이용해서 원관념을 표현하는 표현법. 그런 표현법을 바로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비유하기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란 이 개념은 비유하기에만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비유를 배울 겁니다. 비유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다 법이 붙어 있죠, 법. 그래서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되게 쉬워요. 직유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비유인데,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조관념 뒤에다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뭐뭐인 양의 연결어를 넣습니다. 이게 직유법이에요.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뭐뭐처럼, 뭐뭐 같은, 보조관념이죠. 보조관념. 보조관념처럼, 보조관념 같은, 보조관념인 듯, 보조관념인 양의 연결어. 이런 연결어를 사용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직유법이라고 불러요. 자,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보조관념이 뭘까요? 아니에요. 누님이에요. 그럼 원관념이 꽃이겠죠.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누님을 보고 있어요. 꽃을 보고 있어요.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오, 이 꽃 우리 누나 닮았는데? 라고 한 거예요. 야, 이 꽃 봐, 꽃, 꽃. 꽃이 우리 누나처럼 생겼다? 라고. 자, 여기 뭐뭐 가치가 붙어 있죠. 요 가치가 보조관념 뒤에 붙는 거예요. 보조관념 뒤에. 그래서 이게 보조관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어를 붙여서 표현하는 표현법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유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면 돼. 그래서 이걸 외우면 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데 뭐뭐있냐. 그래서 직유법은 너무너무 쉽고 기본적인 거라서 나중에 시를 분석할 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직유법이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그냥 애들이 다 아는 거라. 기본적으로 아는 거라. 아무튼 이게 직유법이다. 그렇다면 이런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유도 있거든요.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유도 있어요. 그런 거. 자, 보세요. 연결어 없이. 자, 연결어 없이. 그러니까 연결어는 직유법에는 있는데 연결어가 없는 비유도 있다는 거야. 자, 그 비유를 뭐라 그러느냐? 은유법이라고 부릅니다. 연결어가 없는 비유도 있다고. 그런 걸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실게요. 양쌤은
천사다. 이건 직유법일까요? 은유법일까요? 은유법입니다. 왜? 연결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거를 직유법으로 고쳐 볼게요. 직유법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원래는 시키는데 오늘 좀 바쁘니까 그냥 내가 써볼게요. 다 쉬워요. 양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천사처럼. 자,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물론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아요. 뭐 이거 누가 몰라 이거를.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는? 은유법에는. 은유법에는 이 부분이 빈자리인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써볼 겁니다. 여기 다 알죠. 내가 여기 뭐 들어가냐고 애들 물어보면 애들이 잘 대답을 안 해. 그냥 웃기만 하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거 쉬운 거 물어보니까 아, 나한테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면 어떡해. 뭐 이런 걸로 대답 안 하는 건데.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알죠. 여기 무슨 말 들어갈지. 양생은 천사처럼. 압니다, 압니다. 네, 압니다. 뭐 다들 뭐 너무나 공감하고 느끼는데 아무튼 자 보세요. 은유법은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없는 거야.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 은유법은.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 네가 상상을 해야 돼. 네가 보조관념을 보면서 떠올리고 상상하고 느껴야 돼. 직접 느껴야 돼. 그래서 이게 은유법이에요. 은유법의 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은. 금과 은 그게 아니에요. 은유법의 은은 숨을 은자예요. 숨을 숨는다고. 숨는다. 숨은 비유란 뜻이에요. 뭐가 숨겨져 있어? 이게 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숨긴 비유예요. 숨긴 비유. 숨어 있는 비유니까 네가 찾아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게 은유법이야. 그래서 은유법은 좀 어려워요. 상상력이 떨어지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알겠죠? 자, 은유법은 그런 비유다. 되겠죠? 자, 여기 예문 한번 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자, 뭐가 보조관념이에요? 호수가 보조관념입니다. 자, 네 마음이 호수요. 뭐 어쨌다는 걸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 넓다는 말이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넓다 이렇게 말을 했죠. 호수라는 보조관념을 네가 해석을 한 거야. 해석해서 아마 이 사람 마음이 넓은가 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넓으면 아마 바다라고 했겠지. 내 마음은 바다요. 내 마음은 우주요. 뭐 이랬겠지. 사실은 네, 잔잔하다로 해석하는 게 좀 적절해 보여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문학은 정답은 없는데 보통 이 호수는 잔잔함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수는 파도가 안 쳐요. 저는 파도 치는 호수를 본 적 있는데요.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는 파도가 치는 뭐 이딴 소리 하는데 바이칼 호수 정도 되면 그거는 호수라고 부르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산에 있는 바다야. 그거는 그 정도 크기면 우리가 아는 호수는 조그만 거죠. 조그만 거. 아무튼 자 호수는 잔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화롭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아무튼 그런 게 은유법이다. 구분할 줄만 알면 돼요. 충분히 구분하시겠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우리 복태에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원관념, 보조관념 개념 배웠잖아요. 요거는 이미 다 교재 하셨을 거예요. 이미 교재 다 돼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정답을 남겨놓을게요. 원관념은 비유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그게 원관념이라고 그랬고, 보조관념은 원관념의 뜻이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0초를 드릴 테니까 이 문장을 외우세요. 지금 수업 바쁜데 왜 굳이 20초나 시간을 빼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이걸 왜 외우라고 할까요? 그지? 참 그지? 바빠 죽겠는데 집에 가서 외워도 될 텐데 왜 지금 외우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지? 요거를 외우십시오. 네, 평일에 오기 싫으면 지금 외우세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쉬는 시간에도 외우세요. 됐고 세 문제 나온다 그랬지? 자,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여기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알죠? 원관념, 보조관념 사이에 여기 들어갈 말 아마 여러분들 교재 정리하셨을 거니까 여기 유사성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고 계세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유사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비유에 동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좋은 예시가 딱 있잖아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공감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맞아. 저게 비유지. 우와, 너무 멋진 비유야. 진짜 잘한 비유야. 나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이걸 이런 비유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쌤은 악마다. 이거를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거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면서 공감을 못 하게 되는 거라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에는 반드시 이렇게 유사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이게 좋은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예문입니다. 이 예문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많은 게 이해가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진도 계속 나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의인법하고 화류법을 공부할 건데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은요, 의인법. 자, 이게 비유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의인법도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보조관념으로 원관념을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자, 그러면 의인법은 잘 봅니다. 원관념이 뭐냐면요. 원관념이 사람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아닌 게 원관념이에요. 사람이 아닌 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조관념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보조관념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아닌 뭔가를 사람인 것처럼 비유를 하는 게 의인법이에요. 그래서 의인법의 보조관념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인간성 그러면 느낌 뭐 인성 이런 거 떠오를 텐데 인성하고 다르게 인간의 성격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속성.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다.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성을 부여해서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예문을 볼게요. 예문. 예문을 보면 자, 이 예문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매년 이 예문을 교재에 넣어놓는데 이게 솔직히 안 좋습니다. 예문이. 예,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1학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의인법 가장 좋은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보세요.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시의 이름은 갈대입니다. 갈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갈대가 뭐 한다고? 운대. 너네 갈대 뭔지 알지? 갈대가 풀떼기입니다. 풀떼기. 키가 큰 풀떼기예요. 걔가 뭐 하냐면 지금 울어요. 근데 속으로 울어요. 속으로. 속으로 울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흔들리는구나. 아, 나 지금 흔들리고 있어. 깨달았어. 그리고는 나중에 또 깨달아요. 산다는 건 이렇게 조용히 우는 거구나 하면서 뭔가 근데 자기가 고민을 하고 나 요즘 흔들리네 깨닫고 혼자 울면서 뭔가를 깨달아 얘가. 갈대가 이게 의인법입니다. 갈대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는 짓은 완전 사람이죠. 사람처럼 고민하고 사람처럼 울고 사람처럼 뭔가를 알고 모르고 하죠. 요런 게 의인법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 보시죠. 본문 이게 뭘까요? 이거. 귀에 가까이 눈을 두고 다정한 손길로 시일 끝을 건네면 언제나 손뜻 빌려준다. 아, 뭐 같아? 바늘입니다. 바늘. 이게 제목이 바늘이에요. 이 시의 제목이. 바늘이 뭔지 또 모르죠. 바느질 안 해봐가지고. 바늘이 이렇게 생긴 바늘. 그리기 힘들어 바늘. 아, 바늘 어떻게 그릴까? 아, 바늘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생겼어. 아니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아무튼 이거랑 좀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여기다 실을 꿰는 거죠, 그죠? 실을 이렇게 꿰가지고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예요. 그때 요 실을 꿰는 바늘의 요 구멍, 바늘 구멍, 요거를 바늘의 귀라고 불러요. 귀, 귀. 마치 좀 귀 같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의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귀를 빌려준다라고 말을 하죠. 아, 이 바늘이 나한테 귀를 다정한 손길로 실을 건네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귀를 빌려주네. 그럼 내가 거기다 실을 퍽 꽂아가지고 너를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의인법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법 이렇게 보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의인법하고 화류법을 잘 구분을 못해요, 학생들이. 화류법을 좀 볼게요. 화류법은 잘 봐. 비슷한데 좀 달라요. 화류법은요, 무생물, 생명이 없는 존재요. 무생물이 원관념이야. 그런데 이 무생물 원관념을 마치 생물처럼 표현해요. 그럼 뭐가 보조관념이라는 소리예요? 생명이 보조관념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는 원관념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지. 보조관념으로 생명성, 생명의 특성,
그걸 사용을 하는 거야. 자, 이게 화류법이에요. 예시 한번 볼게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뭔가를 낳는데요. 뭔가를 낳는 건 생명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은 자가복제 혹은 어떤 이 후손을 이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죠. 그래서 뭐 새도 알을 낳고요. 짐승도 새끼를 낳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낳았죠. 그리고 니들도 언젠간 뭔가를 낳겠죠. 자, 이게 말하자면 생명의 속성이라고. 근데 보세요. 누가 낳았나? 어둠이래요. 어둠. 어둠? 어둠? 어둠 뭔지 알죠? 어둡고 무서워. 그 어둠입니다. 어둠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없는 상태지. 걔가 어떻게 낳아요, 뭔가를. 돌을 낳고 꽃을 낳고 뭔가를 낳을 수가 없죠. 근데 낳는다고 말을 하죠. 어둠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생명이 막 새끼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느낌 오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인법은 사람 아닌 걸 사람처럼, 화류법은 생명 아닌 걸 생명처럼.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근데 학생들이 뭐 때문에 헷갈리느냐? 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요.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의인법일 것 같아요? 화류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바람은 생명이 아니잖아. 속삭인다니까 얘는 살아있는 거잖아. 여기서 그 질문에 말려가지고 생명이 속삭이냐 안 속삭이냐를 막 토론하기 시작하면 안 돼. 자, 국어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긴 한데 내가 방향을 잡아줄게. 잘 듣습니다. 국어는 과학적 진리를 밝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는 저기 파인만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하시는 거고 여기는 뭐다? 과학적 진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이게 중요해. 국어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리나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의도가 뭘까요? 바람이 속삭인데요. 이 속삭임이라는 것은 생명의 속성을 나타내고 싶은 걸까요? 인간성을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속삭인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어울리는 표현이죠. 또 이러면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 골든 리트리버 딴비는 나한테 맨날 속삭여요. 속삭여요. 그래서 거기서 자 속삭임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생명체의 종류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과학을 따지면 안 된다고. 거기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닌 거야.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는 누가 봐도 이것을 인간성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들고 속삭인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니까 생명 활동을 하는 거니까 생명 활동은 뭐 ATP가 나와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전형적인 국어 못하는 감성이야. 국어 못하는 감성. 그러면서 뭐 나한테 맨날 맞잖아요. 그래도 맞긴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죠. 왜 이런다고? 그 국어를 못하는 거 국어를. 과학은 과학학원 가서 하시고 국어학원에서는 이 국어적인 태도, 국어적인 사고방식. 알겠죠? 하자의 맥락, 하자의 의도.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의인법으로. 그래서 의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헷갈릴 게 없다. 헷갈릴 게 없다. 절대 헷갈리지 마라. 됐습니다. 대유법. 자, 대유법은요. 여기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대유법은 아이고. 대유법은요. 여기다 적어요. 뭐라 적냐면 고등학교 가서 자세히 배우자. 지금은 개념만 간단히. 이 대유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고등학교 가서 한참 얘기해야 돼요. 한참. 지금 수업해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요. 일단 안 물어볼 겁니다. 혹시 물어보더라도 이 예문만 아시면 돼요. 예문만. 대유법 예문만 아시면 돼요. 요 예문을 그냥 외워야 돼요. 외워서 요게 나오면 대유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요. 이거는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년 올라가서 할 거고 요거를 우리 학원에서 한 2학년, 3학년 때 수업할 기회가 많아요. 그때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대유법은 아, 개념만 간단히 합니다. 자, 대유법의 보조관념은 이겁니다. 요게 보조예요. 부분. 요게 보조관념이에요. 어떤 사물의 부분이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대유법은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전체의 일부분을 비유로 드는 표현법이에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이라고. 예문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대유법 예문인데 이게 나오면 대유법이라고 대답한다 정도만 알면 돼. 대유법의 구조를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리예요. 지금은 무리예요. 됐습니다. 요 정도만 하고 넘깁니다. 대유법은.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춰놓고 쉴 거니까 집중력을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있잖아. 10개 남았죠? 10개 다 하지 않아요. 뭐를 해야 되느냐? 자, 내가 총 한 세 가지 정도 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원관념, 보조관념의 개념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 비유의 여러 종류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것만 하면 사실상 끝나요. 사실상 끝납니다. 표현 방법이 끝난다는 소리죠. 자, 반어와 역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반어와 역설. 자, 솔직히 말하면 비유는 좀 쉬운 편이에요. 대유법 빼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공부가 좀 쌓이면 비유는 웬만큼 혼자서도 다 해요. 직유법, 의인법을 혼자서도 잘 찾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반어 역설은 아니에요. 반어 역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좀 제대로 잘 배워놓는 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도 다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반어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는 여백을 적당히 한번 확보를 해보세요. 너무 안 작아도 되는데 뭐 한 이 정도인데 한 이쯤에 여백 한번 확보를 해보세요. 내가 여백에다가 뭘 좀 그릴 거니까 따라 그려봅시다. 반어법부터 시작입니다. 반어법. 키워드 두 개를 적습니다. 우리 학원 학생들은 반어법을 키워드 두 개로 기억합니다. 진심 그리고 표현. 진심과 표현이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자, 반어법이란 뭐냐? 여기 보충할게요. 키워드 보충할게요. 진심과 반대로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반어법은 진심과 반대로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자, 여기서 진심이 뭔지 고민해보죠. 진심. 진심은 말 그대로 진심이에요. 진짜 내 마음. 나의 진심.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내가 정말 원래 하려고 했던 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 그게 바로 진심. 표현은 뭐예요? 실제 내 입 밖으로 나온 말. 표현은 말이에요, 말. 혹은 글. 말과 글이 표현이에요. 내가 실제로 한 말 또는 내가 실제로 쓴 글. 이게 표현이에요. 그게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반어법은. 내 진심은 A인데 내 말은 not A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왜 할까요? 이런 걸 왜 하냐면요. 잘 들어요. 모든 표현법은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조.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현법은 원래 효과가 강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반어법으로 진심을 강조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한 그 반대말을 강조할 것 같아요? 당연히 뭘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진심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반어법은 효과가 내 진심 강조예요. 진심 강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진심을 강조하려고 내 진심을 반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근데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하죠. 이거 예시를 들으면 바로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한 번씩은 꼭 듣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독서 퀴즈를 봤어요. 30점이 나왔어요. 너무 기쁘죠? 왜? 벌점을 피했잖아. 나 책 안 읽고 독서 퀴즈 다 찍었는데 벌점 나오면 어떡하지? 벌점 나오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우 30점 나왔어. 완전 개이득이죠? 책 안 읽고 찍어서 30점. 아싸, 벌점 피했다. 아싸.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독서 퀴즈 나 책 안 읽고 시험 봤거든? 30점 나왔다? 와, 대박이지, 엄마. 나 이제 벌점 안 받아. 다른 애들은 책 읽고도 20점 나와서 벌점 받았는데 나는 책 안 읽고도 잘 찍어가지고 30점 나서 벌점 안 받았어. 양쌤이 그냥 가래. 자, 그럼 엄마 뭐라 합니까? 어,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엄마 지금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엄마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와, 넌 진짜 우리 아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
우리 아들 계속 그렇게만 해. 이제 다음 주도 그렇게 해. 다음 주도 책 안 읽고 가서 찍어. 우리 아들 너무 잘했네. 엄마 진짜 너무 기뻐서 내가 아빠한테도 자랑해야겠다. 아빠한테 전화하자. 전화기 갖고 와 빨리. 이게 반어법이다. 이게 반어법이에요.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엄마의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의 진심은 잘했다가 아니야. 잘 못했다지. 한 번 더 그러면 죽는다지. 근데 엄마가 뭐래요? 잘했어. 잘했어. 계속해. 그렇게 계속해. 이게 반어법이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 강조하려고. 강조하려고. 알겠죠? 자, 이게 반어법입니다. 자, 국가대표 예문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국가대표 예문.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를 나는 할 겁니다. 이거 외워요. 시간 드릴 테니까. 외워요. 왜 굳이 이걸 지금 외워야 되냐고 묻지 말고 그냥 외워요. 외우라고 평일에 오기 싫으면 외워. 이게 반어법이야. 국가대표 반어법. 자, 이거 상황을 보세요. 네 남친이 널 떠난 거야. 근데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솔직히 나는 이제 네가 좀 역겨워. 좀 역겨워. 약간 약간 오, 오, 너 정수리에서 냄새나. 너 입냄새 쩔어 너. 그래서 이제 못 만나겠어 너를. 이렇게 너한테 역겹다고 말하고 너를 떠난 거야. 굉장히 슬프겠죠. 근데 네가 뭐라고 말하겠다는 거야? 나 안 울어. 나 죽어다. 가. 오케이. 가. 괜찮아.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안 슬퍼. 나 진짜 하나도 안 슬퍼. 울기는 나 안 울어. 절대 안 울어. 나 지금 안 울어. 안 운다고. 뭔지 알겠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날 떠나니까 너무 슬프고 빡쳐서 눈물이 난다예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진심인데 눈물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반어법을 쓴 거예요. 반어법. 국가대표 반어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반어법을 수업할 때 항상 이걸로 수업을 해요. 이거 알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바로 다음 시간 암송시예요. 자, 외워놓으세요. 이게 반어법입니다. 내 진심과 반대로 말하기 됐고요. 자, 역설법과 비교하겠습니다. 역설법하고 반어법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애들이 진짜 많이 이거 구분을 못해요. 자, 반어법 다음에 역설법 보겠습니다. 역설법도 우리 학원 학생들은 키워드 2개로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뭐냐면 모순, 그 다음에 진실. 진실도 괜찮고요. 진리도 괜찮아요. 나는 진리를 더 좋아하는데 그냥 진실, 진리 다 괜찮아요. 자, 그럼 뭐냐? 모순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게 역설법이에요. 왜 할까요? 강조겠죠? 뭘 강조할 것 같아요? 모순을 강조할래요? 진리를 강조할래요? 효과는 진리 강조입니다. 모순이 뭔지는 다 알아요. 한자 성어죠, 이거. 창모의 방패순이에요.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최고의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패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 뭐 이거잖아요. 뭔지 알죠? 자, 이거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을 가리킬 때 모순이라고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앞에서는 분명히 술 안 마셨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 술 안 마셨다면서요? 네, 안 마셨어요. 그러면 음주운전 아니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했어요.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앞뒤 안 맞는 거. 자,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 아무튼 역설법은 뭐냐면 이런 모순으로 깊은 진리. 진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깊은 깨달음 이런 거예요. 깊은 깨달음. 그래서 뭔가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는 놀라운 말. 그래서 처음에 역설은 들으면 이게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 뭔가 모순이거든.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는 거예요. 와, 그게 그런 뜻이었지 하면서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깊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기에 좋은 표현법이에요. 알겠죠? 자, 역설인데 이것도 역시 국가대표 예문을 보셔야 돼요. 자, 국가대표 예문 보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인데 우리 역설법을 얘기할 때 언제나 제일 1번으로 예시를 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님은 갔다.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님이 갔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긴 갔죠. 그럼 없는 거잖아. 아니요. 있어요. 내가 안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님이 없는 거네요. 있다니까요. 근데 님이 갔다면서요. 갔죠. 그럼 그거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있어요. 내가 안 보냈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 님이 갔는데 왜 안 보냈어? 네가 보냈으면 없는 거지. 네가 보냈으면 간 거지. 자, 이거 뭔지 알아? 뭐 이게 근데 이게 문장이 형식적으로는 모순이에요. 모순인데 논리적인 모순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이 시를 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님은요, 우리 조국을 말해요. 우리 조국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망한 거예요. 일본한테 먹힌 거라고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없고 대한제국은 없고 조선은 없는 거예요. 내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라 잃은 나라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난 있어요. 나라가. 내 나라는 지금 없지만 나한테 나라가 있다고요. 나는 내 나라를 보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조국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 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조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독립운동 못 해요. 비록 우리가 나라는 뺏겼지만 진짜 내 나라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내 나라를 현실로 실현하자. 이렇게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깊은 뜻, 깊은 진리, 깊은 깨달음 이런 게 담겨 있죠. 역설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두 개가 구분을 잘 못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요. 이게 반언지 역설인지. 요령은요, 역설은 일단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야 돼요. 문장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돼. 문장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근데 반언은 그렇진 않아요. 반언은 문장 자체는 말은 돼요. 엄마가 말씀하시잖아. 잘했어. 잘했어라는 말 자체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엄마의 진심과 다를 뿐이지. 역설은 진심 같은 거 안 따져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진심을 따지지 않아요. 역설은 그냥 문장 자체의 형식적인 모순을 따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내가 내가 정말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외우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역설 표현을 역설이라고 외우고 반어 표현을 반어라고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들면 절대 안 돼요. 판단하면은 그 판단은 거의 대부분 틀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진리나 진실, 진심, 역설과 반어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외운다니까? 이거는 역설, 이거는 반어, 이거는 역설, 반어. 역설과 반어 표현을 외워. 외워서 정리를 해서 이게 머릿속에 담아요. 이게 쌓이잖아? 이게 100개, 200개가 쌓이잖아? 그러면 그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동으로 생겨요.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 게 판단이에요. 데이터가 텅 비어 있는 지금 깡통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판단해봤자 틀린 판단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데이터를 먼저 넣으라고요. 이거는 역설, 이거는 반어, 이거는 역설, 이거는 반어.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자, 학교 시험 문제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 근처에 뭐 이거 땡땡포 중학교라고 있어요. 땡땡 땡반 땡 중학교라고 있어요. 세 글자짜리. 앞에 신땡포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나왔던 역대급 난이도 높은 역설 반어 문제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요 근처에 있는 땡반포 중학교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한 3년 전인가 나온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내신을 했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풀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가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내가 좀 힌트를 드리면 하나는 반어법이고 네 개가 역설입니다. 여기서 반어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반어를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는 시켜보진 않을 거고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숫자만 한번 떠올려봐. 나는 이게 답인 것 같다라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떠올리고 있으세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마음속으로 숫자 하나 정하시고 다 읽어봤죠? 답은 5번이에요. 솔직히 맞은 사람. 야, 몇 명 돼, 몇 명 돼. 우리 반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이 문제 니네 선배들 풀리잖아. 정답률 30%도 안 나와요, 이거. 이거 풀려보면 30%도 안 나와. 다 틀려, 다. 자, 5번이 반어법입니다. 회수가 너무 깨끗해서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이렇게. 이거 되게 쉬운 반어법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되게 안 씻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은 거야, 얘가. 그래서 너네 가는 거지. 가가지고, 야, 너 머리 언제 감았냐? 나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았는데. 와, 너 진짜 대박 깨끗하다. 와, 나 진짜 살면서 너처럼 깨끗한 애 처음 봤다, 지금.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요? 폐수를 보면서 폐수가 너무 깨끗하다. 이거 자체가 반응법이에요. 원래 진심이 뭐예요? 진심. 폐수가 너무 더러워요. 더럽다죠. 너무 더러워서 숨을 못 쉬겠다. 야. 근데 그거를 너무 깨끗해내. 라고 한 거예요. 반응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역설이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이게 역설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역설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폐수가 어떻게 너무 깨끗하냐.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 알았어. 역설이라고 치자. 그러면 5번이 전달하는 진리가 뭔데? 폐수는 깨끗하다라는 진리를 전달하는 거야? 5번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뭐냐고. 깊은 뜻이 담겨 있어야 돼. 인생의 진리와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답이 5번이에요. 근데 많이 판단이 잘 안 돼. 여러분들은 그나마 잘한 거야, 지금. 깜짝 놀랐어. 되게 많이 맞아서. 우리 반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왜 역설인가 한번 보죠. 길이 끝났어. 길 끝났어, 지금. 길 끝! 근데 길이 있다. 아니, 끝났다며. 근데 있지롱. 끝났는데 왜 있냐고. 역설이죠.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문장이. 됐고요.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외우는 거예요. 고와서 서럽다라면 이거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쁜데 왜 서러워? 예쁘다와 서럽다가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야. 언어적으로 모순인 거야. 역설의 모순은 논리적 모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모순도 다 포함을 해요. 고와서 서럽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라고. 자, 외로운 황홀한 이것도 좀 안 맞는 거예요. 외로운데 왜 황홀해? 이 두 개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기쁨. 어리석어서 기뻐요? 이게 어울릴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 워크북 문제는 좀 풀만했을 거예요. 워크북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2주차 워크북 열어보세요. 워크북 26번. 이거 역설 수업 안 듣는 상태에서 풀면 좀 어려워서 틀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괜찮으니까 26번 한번 열어보시고 혹시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그때는 안 틀리겠죠. 혹시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그때는 안 틀리겠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거를 다시 푼다면 그때는 안 틀릴 거 아니야. 26번. 자, 일단요. 여기 답은 5번이에요. 왜 5번인지 알죠? 5번은 뭐니까? 내가 이거 외워라 그랬다. 반어법 국가대표는 외워라 그랬다. 그리고 4번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는 국가대표 역설이잖아요. 국가대표 역설. 아까 금방 했으니까. 자, 우리 1, 2, 3을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이 좀 힘들었을 텐데 잘 보세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라고 했죠. 자, 이게 왜 모순이냐면 산에서 산이 그리워. 이 그리며가 드로잉이 아니에요. 그립다예요, 그립다. 드로잉이 아니에요, 이게. 산에 있는데 산이 그립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왜 그러면 산에 있잖아, 지금. 산에서 산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봐. 어머니한테. 나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어디 있어? 나 엄마가 그리워. 이래 해봐. 한동안 집안이 좀 시끄러울걸?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게 산에서도 산이 그립다라는 말은 뭔지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슈퍼스타, 전 인류의 슈퍼스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최근 얼마 전에 이분의 생일이었거든요. 전 세계인이 모여가지고 다 축하를 했어. 아무튼 이분 아는 사람 다 압니다. 그죠? 절대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괴로웠는데 행복하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괴로웠는데 왜 행복해?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뭐랄까 정말 너무나
착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사이코패스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안 맞아, 안 맞아. 괴롭다, 행복하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금. 됐고. 이거는 강철 무지개. 강철 무지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철 무지개. 역설이에요. 강철의 이미지를 생각해봐. 차갑고, 날카롭고, 단단하고, 심지어 겨울 강철이에요. 겨울 강철. 겨울 강철. 손 대면 손이 붙어서 안 떨어져. 겨울 강철. 근데 무지개 생각해봐, 무지개. 무지개 샤랄랄라 아름답죠. 자, 이 겨울 강철이 무지개래. 서로 안 어울린단 말이야. 이것도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뜨끈한 팥빙수 한 사발.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언어적으로. 자, 역설입니다. 자, 뭔지 알겠죠?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표현을 외워야 돼. 표현을 외우다 보면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앞으로 역설 반어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사냥, 포켓몬 사냥하는 느낌으로 역설 하나 더 알았어. 역설 하나 더 사냥했어. 이런 식으로 챙겨서 외워야 돼. 알았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끝났어요, 사실. 자, 반어 역설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빠르게 키워드만 잡고 마칩니다. 나머지 것들. 자, 서리법. 서리법 이거요. 당연한 사실을 질문 형식. 당연한 사실을 질문으로 바꿔서 강조하는 건데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 그거 있죠. 겠냐 겠냐 겠냐고 겠냐고 이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쌤 이번 주 워크북 제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겠냐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뭐 정확하면 이거죠. 워크북 제출 안 해도 될 것 같냐? 되겠냐 그게? 야 되겠냐고 질문이잖아. 질문인데 이게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강조하려고. 하면 안 돼. 워크북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안 해도 되겠냐? 이러는 거라고. 그게 서리법입니다. 넘어가죠. 도치법. 순서 바꾸기. 순서 바꾸기. 말의 순서를 바꿔요. 사랑해. 너를. 나는. 뭐 이런 거. 원래는 뭐야? 나는 너를 사랑해줘. 근데 순서를 바꿔 말하는 거예요. 놀러와. 우리 집에. 오늘. 뭔지 알겠죠? 순서 바꾸면 좀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자, 대꾸법. 대꾸법은 밑에다 적어요. 여기다가. 적어요. 운율. 대꾸법은요. 자, 봅니다. 비슷한 구절을 짝지어서 라고 돼 있죠. 옆에다 밑에다 적을게요. 밑에다 적을게요. 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면 운율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대꾸법을 쓰면 운율이 생겨요. 되겠죠? 됐고, 밑에 보세요. 과장. 과장은 뭔지 알죠? 과장이란 말만 알면 돼요.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실제보다 더 크거나 작게 말하는 게 과장이에요. 밑에 보시면 360날을 운대요. 야, 사람이 어떻게 360일을 울 수가 있어? 한 3시간 아니야. 3분 60초. 3분 60초면 4분이네. 한 3분 울었겠지. 3분 울면 충분해요. 3분만 울어도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올 거야.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 360일을 울었다라고 말하죠. 과장이야, 과장. 과장법 됐고요. 반복은 뭔지 알면 됩니다. 반복은. 자, 반복은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밑에 적을게요. 반복. 자, 운율. 반복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있으면 반복법이에요. 근데 잘 들어.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이 세 개는 언제나 같이 다닌다. 반복, 운율, 강조. 강조도 하세요. 여기다. 반복, 운율, 강조. 항상 같이 다닙니다. 반복, 운율, 강조. 됐고요. 넘어갑니다. 영탄은 밑에 설명하면 하나만 하면 끝나요. 영탄이 뭐냐면 감탄이에요. 감탄. 감탄 뭔지 알죠? 우와, 이야, 와우, 와, 야, 오, 이야, 오, 헐, 와. 그렇게 자기 감정을 혼자서 이렇게 딱 터트리는 거. 그런 게 영탄이죠. 예문 이것도 감탄하는 거예요.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 와, 이거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네. 감탄하는 거 이게. 감탄하면 영탄법입니다. 넘어갈게요. 대조, 대조는 차이를 보여주는 게 대조예요. 어떤 두 대상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 그게 대조예요. 대조. 나는 착한데 넌 안 착하네. 나는 돈 빌려줬는데 넌 안 빌려주네. 나는 사랑하는데 넌 안 사랑하네. 이런 게 대조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열거. 열거는요. 반복과 구분하세요. 반복. 반복하고 열거를 구분할 줄 알면 열거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열거와 반복을 차례대로 해볼 테니까
바로 이해될 거예요. 자, 내가 열거 해볼게. 열거 해볼게. 자, 치킨, 햄버거, 피자, 콜라, 탕후루, 라볶이, 마라탕. 이게 열거야. 그러면 반복해볼게. 반복.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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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이게 반복이야. 되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주의할 점. 반복과 열거는 같이 다닐 때가 많아요. 한꺼번에 같이 나올 때가 많아요. 예시 하나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22쪽 가. 22쪽에 가입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열거와 반복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가 반복이에요?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이게 반복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추억 and 사랑 and 쓸쓸함 and 동경. 이거는 열거죠. 이렇게 열거 반복이 같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 뭐 다르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열거 반복이 함께 다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끝이 났어요. 일단 오늘 표현 방법에서 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세 문제 여러분들 지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얘기했어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잠깐 끊었다 돌아와서 오늘 원래 진도 있죠. 원래 진도 빠르게 마치고 복귀해 보겠습니다.